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90페이지의 우리나라의 주요 악기상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악기상이라고 하면 우리 생활에 영향을 주고 위험을 동반할 수 있는 날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폭염이 이어진다거나 아니면 뭐 황사가 심한 것은 우리 생활에 밀접한 연관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악기상으로 분류를 합니다. 주로 7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배울 내용이 바로 뇌우예요. 우리 그때 소나기의 친구가 번개라고 얘기했었죠. 그 번개 구름이 바로 뇌우예요. 자, 두 번째는 집중호우, 세 번째는 폭설, 네 번째는 폭염과 열대야, 다섯 번째는 한파, 여섯 번째는 토네이도. 자, 일곱 번째 황사까지 배우면 이번 시간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뇌우예요. 자, 뇌우라고 하는 것은 거대한 정난운을 얘기를 하는데 정난운이라는 것은 쌓여있는 그 구름이라고 얘기했죠. 네, 높이가 높은 구름이라고 했는데 이 구름은 수증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비가 내리게 되면 소나기가 내리게 되고 그리고 천둥 번개를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뇌우 구름의 모습을 한번 같이 보면 자, 멀리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구름이 굉장히 두껍게 쌓여 있죠. 그 정난운이 발달해 있고 지금 좁은 구역에 소나기를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 번개도 같이 내리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의문이 들 수가 있는 게 천둥과 번개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할 거예요. 자, 뭘까요? 네, 천둥이라고 하는 거는 소리이고 번개는 빛이에요. 그러면 천둥이 빠를까요? 번개가 빠를까요? 네, 맞습니다. 번개가 빛이기 때문에 훨씬 더 빨라요. 그래서 빛의 속도보다 빠른 것은 없기 때문에 번개가 천둥보다 훨씬 빠릅니다. 이거를 그 엑소 K라는 가수들이 이 번개 노래에서 이 천둥과 번개의 관계에 대해서 헤어진 연인들의 심정을 이렇게 비유해서 그렸습니다. 이 사람이 이 가수는 지금 천둥이에요. 근데 떠나간 여자는 번개인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잠깐 짧게 빛났었던 행복 속에 취해 저 기억의 빛에 잠깐 눈이 멀었나 봐. 닿을 수 없는 그곳에 넌 이미 가 있어. 번개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미 가 있는 거죠. 넌 번개처럼 잠깐 빛났다. 그리고 천둥처럼 얘는 늦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리의 속도랑 그리고 빛의 속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빛이 이렇게 깜빡하는 걸 발견을 하고 천둥이 치는 소리의 그 시간 차이 있죠? 그거를 측정을 하면 천둥 번개가 지금 어디서 치고 있는지를 우리가 거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곳일수록 천둥과 번개가 거의 차이가 안 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뇌우구름이 도대체 어떻게 형성이 되는 것인지 한번 같이 보면은, 자, 여러분들 90페이지에 보면 밑에 있는 그림이랑 동일한 그림이에요. 자, 맨 처음에 뇌우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상승기류가 형성이 되면서 올라가게 됩니다. 강한 상승기류는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여름철에 햇빛에 의해서 가열이 되게 되면은, 강한 햇빛을 받아서 여기만 이렇게 가열이 되는 거예요. 가열이 되면은 당연히 따뜻한 공기가 생기기 때문에 상승하게 되겠죠. 상승하게 되면서 불안정하게 되는 거예요. 공기가 움직이고 상승하는 것은 불안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상승하면서 단열 팽창이 일어나서 구름이 이제 형성이 되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 단계를 우리가 적은 단계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구름이 점점 더 많이 형성이 되는 거죠. 이 단계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지금 상승을 적당히 많이 하고 나면은 그 안에서 비가 이렇게 많이 생기게 되잖아요. 이렇게 빗방울이 이렇게 막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보통 이런 아이들은 너무 불안정하기 때문에 상승하는 기류랑 하강하는 기류가 같이 생기게 돼요. 불안정해서. 그래서 얘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은 상승을 하면서 구름이 생성이 되는 부분과 하강을 하면서 비가 내리는 부분이 같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뇌우의 일생에서의 절정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성숙 단계라고 할 수가 있고,
구름이 생성이 되면서 동시에 비가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비가 내리게 됩니다. 이때 천둥이나 번개를 동반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그 상승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강 기류에 동반해서 강한 비가 내린다는 거. 지금 하강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에서 지금 비가 일어나고 있죠. 이거 잘 기억해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상승이랑 하강 기류가 하나의 구름 내에서 계속 유지가 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불안정한 기류가 이제 끊기게 되면은 더 이상 상승을 하지 못하고 하강하는 기류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약하게 이렇게 하강을 하는 기류가 형성이 되는데 이제 더 이상 상승하지 않기 때문에 구름은 생성이 안 되겠죠. 구름이 생성되지 않아서 이미 만들어놨던 구름 속에 수증기만 응결해서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약한 비가 내리게 되고 이제 소멸 단계에 접어들게 되면서 뇌우구름이 없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그 뇌우의 일생에 대해서 지금 그림으로 그려봤는데 맨 처음 적은 단계에서 지금 강한 햇빛으로 인해서 가열되면서 불안정한 기류 형성돼서 이게 만들어지는 경우라고 얘기했죠. 이것 외에도 우리가 뇌우를 볼 수 있는 경우가 하나 더 있어요. 무슨 전선에서 동반돼서 나타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한랭 전선에서 찬 공기가 이렇게 파고들게 되면서 찬 공기 파고들면서 따뜻한 공기가 빠르게 상승하게 되면은 너무 불안정하기 때문에 또 이제 정란운이 형성이 되면서 뇌우 구름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또는 태풍에 동반되어서도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11페이지로 넘어가면 우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선생님은 살면서 우박을 직접 관찰한 적이 있었어요. 실제로 우박이 내리면 도시가 이렇게 변합니다. 그 얼음이 막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이거는 작년에 있을 때 선생님이 통영에서 우박이 떨어지는 거를 경험을 했는데 이때 우리 반 학생이 이걸 또 찍었더라고요. 막 하얗게 보이죠? 이게 바로 우박입니다. 하얗게 막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것들. 이게 바로 우박이고 이 당시에 일기도를 보면은 한랭전선이 급하게 지나가게 되면 갑자기 생성이 돼서 지나가게 되면서 그 통영 지역에 우박이 내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박은 굉장히 좁은 지역에서 나타나고 그리고 규모가 작기 때문에 얘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지금 이 우박이 내리는 것도 대략 막 1시간 정도 지속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그리고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피해가 굉장히 크겠죠. 자, 그래서 우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우리 아까 배웠던 이런 정란운 이런 것들이 바로 뇌우구름이죠. 맞죠? 이런 정란운이 강하게 발달을 할 때는 상승기류가 크게 발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상승기류가 올라가게 될 때 이제 수증기가 응결해서 만들어지겠죠. 근데 수증기가 많이 쌓여 있는 상태였는데 얘네가 응결을 해서 비로 내리지는 못하고 그냥 수증기도 아니면서 약간 물도 아닌 그런 상태로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관행강 물방울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관행강 물방울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 뇌우구름 내에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응결핵이 조금만 있더라도 걔네가 우두두 엄청 많이 성장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뇌우구름 속에 관행강 물방울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우박이 형성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얘는 구름 내에서 지금 상승 기류를 타고 올라갔다가 무겁기 때문에 중력에 의해서 하강하게 되겠죠. 근데 지금 상승 기류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올라가게 되면서 다시 관행강 물방울들을 막 덕지덕지 붙이겠죠. 덕지덕지 붙이면서 자기는 다시 또 우박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무거워지면 다시 또 하강하게 되고 상승 기류를 강하게 만나서 다시 올라가게 해서 다시 겹겹이 우박이 성장을 하다가 너무 무거워지면 이제 중력에 의해서 막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박은 이 구름 내에서 상승 기류와 하강 기류를 여러 번 반복하게 될 때 이렇게 형성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렇게 얼음 덩어리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걸 갈라보면은 나이테처럼 그런 줄무늬가 있습니다. 이게 상승하고 하강하면서 점점 성장을 한 태겠죠? 나이테처럼.
그래서 우박이라고 하는 거는 그 얼음 덩어리 형태로 내리는 강수를 얘기를 하는 거고, 우박의 성장 과정은 싸랑이 눈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응결핵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미처 물방울이 되지 못한 수증기들을 막 덕지덕지 붙이는 거예요. 근데 얘가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면서 이 관행광 물방울들을 점점 더 많이 합쳐지게 되면서 크기가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무거워지거나 아니면 하강기를 만나게 되면 중력에 의해서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그 맨 처음 있었던 그 싸라기 눈이 맨 처음 들어가 있었고, 얘가 옆에 있는 관행광 물방울들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태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거 실제로 맞으면 굉장히 아픕니다. 왜냐면 막 하강기류도 굉장히 강하기도 하고 그냥 얼음이 막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 외국에서는 이런 것도 피해가 크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동차 유리를 뚫고 우박이 들어온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대구 지역에서도 그 우박에 의해서 사과들이 막 멍이 들어가지고 뭐 흉년이 들었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이제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국지성 호우, 바로 집중호우인데, 집중호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집중적으로 지금 비가 내리는 거죠. 이게 어떤 거냐면 하루 동안 80mm 이상의 비가 내린다는 거는 우리 운동장을 이렇게 가둬놨을 때 8cm 정도의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목까지 잠길 정도로 비가 내렸다는 거죠. 또는 뭐 시간당 3cm, 그러니까 시간당 3cm라고 하는 거는 우두두두 엄청 소나기가 세게 내리는 상황을 연상을 하면 돼요. 뭐 또는 연 강수량의 10%에 상당하는 비가 하루 동안 내릴 때 우리가 집중호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옛날에 그 2014년에 막 그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그 집중호우를 직접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집중호우도 문제가 뭐냐면 얘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집중호우도 아까 얘기했던 네우구름이랑 비슷하게 갑작스럽게 불안정한 상승기류가 형성이 되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지면 이제 집중호우가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예측하기도 굉장히 쉽지 않고 갑작스럽게 비를 막 퍼붓게 되는데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한 2~3시간 만에 그 부산에 집중호우가 내리게 되면서 선생님이 급식소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밥 먹으러 가기 전에는 비가 조금 이렇게 소나기처럼 내리고 있다가 밥을 먹고 나왔는데 한 소나기의 3배 정도 비가 내려가지고 꼼짝없이 한 2시간 정도를 갇혀 있었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 당시 영상을 지금 찾아본 게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2014년 8월 25일이었어요. 네, 원래 여기가 지하 도로인데 이게 완전히 침수된 거예요. 그래서 집중호우에 의한 가장 큰 피해는 바로 침수예요. 침수. 그리고 하수구가 역류하는 거. 그때 상황이 이렇습니다. 여기가 그 지하도로,
그러니까 부산에 지하철이 다니니까 지하차도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가 다 잠겨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 이거 올라오고 있는 거 있죠? 이거는 그 하수구가 역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집중호우라고 하는 거는 우리도 지금 가끔씩 겪고 있죠? 장마철에. 이건 주로 여름철에 관측이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아까 얘기했던 집중호우도 대기가 불안정할 때 형성이 되기 때문이에요. 대기가 불안정하려면 일단 상승 기류가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표면이 강하게 가열이 될 때 만들어지죠. 그래서 여름철에 관측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집중호우는 장마전선이 형성이 될 때나 아니면 강한 저기압이 발달하게 될 때나 태풍이 영향을 미칠 때 주로 발생을 하고, 자, 그리고 국지성 호우의 특징은 아까 얘기했지만 2~3시간 정도로 수명이 굉장히 짧아요. 수명이 짧고 그리고 그 예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규모가 굉장히 큰 태풍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예측이 쉽기 때문에 얘가 몇 주 전부터 뭐 저위도 해상에서 올라온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측을 해서 막 피해라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집중호우나 아니면 내우구름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너무 작아서 일기도상에서도 얘를 예측하기도 힘들고 시간 규모도 작기 때문에 얘를 몇 시간 전에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주로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2014년 8월에 그 당시에 뭐 노인정에서도 몇 명 돌아가시고 그리고 막 산사태도 일어나가지고 몇 명이 그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보할 수 없어서 그 피해가 굉장히 크다는 점 여러분들 기억하면 되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서 폭설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폭설은 눈이 갑작스럽게 많이 내리는 것을 얘기하는데 선생님 폭설을 보면 항상 이 기자가 생각이 나요. 박대기 기자 맞죠? 이 대기 기자는 별명이 눈사람인데 박대기 기자 눈사람이라고 구글에 쳐보세요. 굉장히 많은 버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중부지방의 대설주의보 눈이 굉장히 많이 내릴 때를 취재를 하러 굉장히 많이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통영에 우리는 지금 진해에 살고 있기 때문에 폭설에 대해서 그렇게 막 경각심이 크진 않잖아요. 근데 진주에만 가더라도 폭설에 의한 피해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뭐 서울이나 아니면 중부지방에서도 굉장히 크다고 해요. 지금 이런 식으로 막 쌓여 있는 거죠. 이게 그 폭설이 내릴 때의 우리나라의 일기도예요. 지금 여기 보이는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죠. 우리나라고 여기 지금 하얗게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구름 되게 뭐 올망졸망 자기들끼리 모여있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거 하나의 크기가 이거 지금 이렇게 한 덩어리 이 한 덩어리의 크기가 거의 그 용원보다 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의 크기가 거의 진의 반만 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크기가 큰 거죠. 이거 하나가. 그래서 얘가 바로 정란운이에요. 지금 여기 이렇게 하얗게 형성이 되어 있는 구름들은 서해상에 있는 정란운입니다. 정란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나기를 내리게 되겠죠. 근데 이때는 겨울이기 때문에 폭설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폭설이 내리는 것은 기단의 변질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기단이 원래는 기온과 습도가 일정한 거대한 공기 덩어리라고 배웠었잖아요. 근데 이 기단이 변질됐다는 거는 원래의 성질에서 뭔가 변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단의 변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차가운 기단의 변질이에요. 지금 차고 건조한 기단이니까 뭐 시베리아 기단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 시베리아 기단이 우리나라 쪽으로 내려오게 될 때, 즉 서해상을 지나게 되면은 자기가 원래 있던 그 시베리아 지역보다 이 서해가 훨씬 더 따뜻하다고 느껴지겠죠. 그러니까 밑에 남쪽으로 지금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이 바다는 따뜻한 바다인 거예요. 그러면 얘가 원래 얘는 굉장히 콜드한 찬 기단이었는데 얘가 따뜻한 바다 위를 지나게 되면서 아랫부분이 어떻게 될까요? 아랫부분이 가열되어서 뜨겁게 되는 거예요. 가열되면서 뜨겁게 되면은 이제 이 부분은 밀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가열되었던 공기가 위로 상승하려고 하겠죠. 상승 기류가 형성이 되면은 대기가 불안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따뜻한 게 밑에 형성이 되어서 지금 밀도가 낮아지면 위아래로 지금 움직이는 흐름이 생기는데 이걸 바로 대류 현상이라고 합니다. 마치 라면 물 끓일 때 라면 그 건더기가 위아래로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게 바로 대류 현상인데 이런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바로 불안정하다고 얘기해요. 불안정할 때는 바로 정란운이 형성이 되는 거죠. 강한 상승기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굴빵한 정란운이 만들어졌고 수증기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나기가 내리게 되는데 겨울이니까 지금 폭설이 내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그 서해 바다를 지난 중부 내륙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차가운 기단이 변질되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한 거고 반대로 따뜻한 기단도 변질이 될 수가 있어요. 마치 그 북태평양 기단을 예를 들 수가 있는데 북태평양 기단이 우리나라 쪽으로 오게 되면은 동해상을 지나게 됐어요. 근데 얘는 북쪽에 있는 거잖아요. 얘가 원래 있던 지역보다 지금 차가운 바다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원래 굉장히 따뜻한 공기 덩어리였는데 아래쪽이 냉각이 되는 거죠. 냉각이 되면은 밀도가 높은 것이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것이 밀도가 높고 위쪽에 있는 것은 밀도가 낮잖아요. 그러면 대류 현상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대기는 안정한 거예요. 안정하기 때문에 상승기류가 강하게 발달하지 못해서 충문형 구름이 발달하게 되는 거죠. 또는 안개가 발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여름철에 뭐 부산이나 이런 곳을 가면은 안개를 잘 볼 수가 있어요. 자, 1월 또는 뭐 충문형 구름 이런 것들이 발달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선생님 질문, 그 폭설과 관련이 있는 것은 차가운 기단의 변질일까요? 아니면 따뜻한 기단의 변질일까요? 네, 맞습니다. 차가운 기단의 변질이 바로 폭설 현상이랑 연관이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인데 자, 여기를 보면은 지금 중부 지역에 눈과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는 폭설이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위쪽에 우리나라의 북쪽에 있는 시베리아 기단이 서해상을 지나게 되면서 아까 얘기했던 아랫부분 하부가 가열되게 되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지면 강한 상승기류가 만들어져서 정란운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4번은 폭염과 열대야인데 자, 폭염과 열대야는 여름에 주로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얘는 북태평양 기단이 과도하게 발달하게 되면은 폭염과 열대야가 올 수가 있습니다. 5번째는 바로 한파인데 얘는 겨울철이잖아요. 얘는 시베리아 기단이 과도하게 발달하게 될 때 한파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6번째로 넘어가서 토네이도입니다. 자, 토네이도는 우리 아이스크림도 있죠. 토네이도 아이스크림. 그리고 뭐 롯데리아 가면은 토네이도가 있잖아요. 그게 그 깔때기 모양의 회오리 바람을 우리가 토네이도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특이한 게 그 용원고등학교의 축제 이름도 용오름제라고 한다면서요. 용오름이 바로 토네이도의 한국식 이름이에요. 자, 우리 보통 토네이도라고 하면 굉장히 거대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토네이도는 이렇습니다. 태풍이 클까요? 토네이도가 클까요? 네, 태풍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얘는 국지적으로 지금 상승기류가 발생하게 될 때 국지적으로 가열이 되면서 강한 상승기류가 발달하게 될 때 쭉 이렇게 막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동해상에서 볼 수 있는 거고 마치 용이 상승하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해서 용오름이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깔때기 모양입니다. 실제로 보면 거의. 영상으로 우리 한번 같이 보면은 이게 바로 토네이도예요.
아, 없어졌다. 네, 여러분 잘 봤죠? 그래서 얘는 사실 지속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근데 반면에 태풍 같은 경우는 어때요? 보통 막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이렇게 굉장히 길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태풍이 실제로는 크기도 훨씬 더 크고 그리고 지속되는 시간도 훨씬 더 길어요. 이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크기가 더 크다고 하는 거는 공간 규모가 더 크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지속 시간이 길다는 거는 시간 규모가 크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태풍이 토네이도보다 시간 규모나 공간 규모가 훨씬 더 큰 거죠. 맞죠? 자, 그래서 게임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은 마치 이렇습니다. 지금 이게 지표면이라고 보면은 지표면에서 얘가 상승을 해서 위로 올라가게 된 거죠. 이거는 성층권에 닿게 되면은 안정하기 때문에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략 성층권의 높이인 11km까지만 상승하고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지금 상승을 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 거죠. 자, 근데 태풍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태풍은 훨씬 더 이 넓이가 훨씬 더 큰 겁니다. 얘는 대략 보면은 뭐 1m에서 50m, 1에서 50m 정도의 그 반지름을 갖는다면 태풍 같은 경우에는 이게 훨씬 더 지금 넓은 거죠. 이것도 사실은 선생님이 좀 높이를 좀 과장해서 크게 그린 건데 실제로는 약간 빈대떡 같은 모습이라고 태풍을 생각하면 됩니다. 태풍은 반경이 대략 500km예요. 태풍의 반경은 500km, 500km. 그러니까 얘가 토네이도보다 태풍이 훨씬 더 옆으로 많이 큰 거예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토네이도가 유명할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그 작은 고추가 맵다라는 속담이 있죠. 지금 이 토네이도가 이 작은 고추예요. 그래서 얘는 태풍에 비해서 크기는 굉장히 작지만 순간적으로 풍속을 굉장히 강하게 낼 수 있기 때문에 피해 규모가 굉장히 커요. 자, 그래서 순간 최대 풍속이 더 큽니다. 태풍보다. 자, 그러면 태풍과 토네이도를 비교한 문제를 한번 같이 보면은 자, 이거는 우리나라가 여기 이렇게 있고 일본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밑에 지금 동그라미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태풍입니다. 태풍은 한 번 오게 되면은 우리나라랑 일본을 동시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크기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하지만 높이는 11km 정도에서 멈추기 때문에 토네이도랑 높이는 비슷합니다. 보통. 자, 지금 이거는 깔때기 모양의 토네이도죠. 맞죠? 지금 얘는 옆으로 반지름은 한 1에서 50m 정도로 굉장히 작죠. 하지만 높이는 얘도 마찬가지로 한 11km 정도 돼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같이 보면은 자, 기억 순간 최대 풍속은 가가 나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순간 최대 풍속은 누가 더 커요? 네, 토네이도가 훨씬 더 크다고 했죠. 자, 그래서 기억은 틀린 말이고 자, 니은에서 수평 규모분의 수직 규모는 가가 나보다 크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수평 규모는 말 그대로 반지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직 규모는 지금 높이를 얘기하는 거죠. 이 수직 규모는 둘 다 성층권까지만 올라가면 더 이상 못 올라간다 했잖아요. 11km로 일정한데 지금 수평 규모가 누가 더 커요? 네, 가가 훨씬 더 크죠. 그래서 분모값이 가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가가 훨씬 더 값이 작아지는 거예요. 이 값 전체가. 그래서 가가 나보다 크다가 아니라 작다가 되겠죠. 자, 그래서 니은도 틀린 얘기가 되고 자, 디귿으로 넘어가서 가에서 바람은 태풍 진행 방향의 오른쪽이 왼쪽보다 강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태풍 진행 방향이 북쪽이잖아요. 북쪽으로 가는데 오른쪽이면 지금 위험 반원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긋은 맞는 말입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네, 여러분 마지막으로 배울 내용은 바로 황사입니다. 황사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바로 봄철에 중국에서 오는 노란색 그 모래바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왜 중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황사가 오게 될까요? 바로 무슨 바람을 타고 오게 된다? 네, 맞습니다. 바로 편서풍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살펴보면은 그 중국에 있던 사막 지역에 있던 모래들이 우리나라 쪽으로 오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이 편서풍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지상에서 부는 바람이 아니라 상층에서 부는 바람입니다. 우리 보통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편서풍이 계속 분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우리는 서풍만 계속 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이유가 지상에서 느끼는 바람은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불지만 상층에서 편서풍이 지대하게 불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중국에 있는 그 고비 사막이나 내몽골 고원 같은 이런 사막에서 상승계류를 타고 위쪽으로 상층을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이 상층에서 편서풍을 타고 얘가 상층에서 우리나라 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우리나라 지역에서는 하강기류를 타고 내려와서 모래바람을 떨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 질문, 지금 이 중국에 있는 사막 지역에서 발달하는 거는 고기압일까요? 저기압일까요? 네, 맞습니다. 여기는 저기압이겠죠. 왜냐하면 상승을 해서 상층까지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여기선 저기압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지역에서는 하강을 해서 내려와야 하기 때문에 고기압이 발달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황사가 심할 때는, 즉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흐린 날이 아니라 맑은 날일 때 미세먼지에 의한 피해가 훨씬 더 큰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같이 볼까요? 자, 그림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황사의 발원지별 비율과 이동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자, 황사의 발생 지역은 지금 보니까 가장 많이 있는 곳이 이 몽골의 고비 사막에서 제일 많이 온다고 얘기하고, 제일 많은 건 아니고요. 내몽골 고원으로 제일 많이 오고, 그 다음이 고비 사막, 그 다음이 황토고원, 타클라마칸 사막, 만주 지역 이런 곳에서 유해한 모래바람이 우리나라에 온다고 얘기합니다. 자, 기억, 황사가 주로 동쪽으로 이동하는 이유는 편서풍 때문이다. 네, 맞겠죠. 자, 이해해서 중국의 공업지대에서 배출된 대기오염 물질에 의해 우리나라의 황사 피해가 더 커진다. 네, 맞습니다. 지금 중국의 공업지역이 보통은 도시에 있지 않고 사막에도, 사막 근처에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뭐 공업지대에 있던 공기들이 사막 지역으로도 바람이 막 불게 되잖아요. 그럼 그 바람에 의해서 사실 그 사막도 중금속으로 오염이 많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오는 황사 물질을 분석을 하면 중금속들이 그렇게 많다고 해요. 자, 지금 황사 발원 지역의 조림 사업은 통조림 이런 게 아니라 그 숲을 만드는 사업을 조림 사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숲을 만들게 되면 이 사막화를 좀 줄일 수 있겠죠. 그럼 황사의 발생 빈도와 강도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감소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지금 기억 니은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래서 황사라는 것을 한 번 더 다시 반복을 하면은 몽골이나 중국의 황토지대에서 강한 바람에 의해 상승한 모래먼지. 그러니까 발원지에서는 저기압에 상승을 한 거고 이상층이 편서풍에 의해서 한반도 분포까지 이동해서 고기압에 의해서 서서히 항하는 현상을 황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주로 양쯔강 기관이 발달하게 되는 봄철에 발달하게 돼요. 자, 봄철에 발달하는 이유는 이것 외에도 하나가 더 있습니다. 지금 이 발원지가 아까 이런 사막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겨울철에는 얼어 있다가 얘가 이제 녹게 되는 거죠. 얼어 있다가 녹게 되면 그 부스러기가 훨씬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면서 얘가 부피가 팽창하면서 그게 막 균열이 막 가는 거죠. 그래서
상승 기류가 형성이 될 때 좀 더 효과적으로 먼지 바람이 형성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가 지금 차갑게 냉각이 되어 있다가 봄철에 강하게 햇빛을 내리쬐게 되면은 그 봄철에 햇빛을 내리쬐게 되면은 불안정한 기류가 잘 형성이 되기 때문에 저기압이 발생하기 쉽겠죠. 그래서 이 황사는 주로 봄철에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모두 종합을 한 영상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네, 봄철이 될 때 모래먼지가 잘 형성이 되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중국 지역에서 상층으로 상승을 해가지고 1.5km 이 높은 고도에서 지금 먼지 바람이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 주변에서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하강을 하는 거죠. 네, 잘 봤죠. 그래서 황사가 형성되는 원인까지 우리가 잘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악기상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영상이 좀 길죠? 시험 범위는 여기까지니까 열공하도록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